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우리 19페이지 조세의 기본 원리 및 적용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가 있다 이런 말 나왔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세법은 우리가 반대급부 없이 우리가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조세 법률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니까 조세 법률주의. 자,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그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국민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뭐 당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조세 평등주의다라는 거죠. 자, 이 평등의 개념은 여러분들, 자, 우리 옆으로 평등한 것을 우리는 수평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위아래가 평등한 것을 우리는 수직적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내가 1억 원이고 A라는 사람도 1억 원이고 B라는 사람도 1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라고 하면 세금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양 옆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수평적 공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나는 1억 원을 버는데 너는 10억 원을 번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나도 10% 너도 10% 하면은 저소득자한테 10%가 너무 좀 가혹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구간 일정 구간마다 세금이 점점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취하죠. 누진세. 그래서 누진세를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소득 재배분의 효과를 있고, 그리고 잘 버는 사람과 고소득자와 못 버는 사람, 저소득자 간의 형평을 도모한 제도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하 간의 평등, 이걸 수직적 평등, 옆으로 평등한 것을 우리는 수평적 평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세 평등주의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첫 번째 줄 보니까 조세 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제 공평이라는 얘기겠죠. 공평. 자, 조세 부담의 공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즉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수평적 우리가 공평이라는 게 있다. 수평적으로. 그렇죠? 자,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경제력이 큰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겁게 과세하고 우리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하는 우리 수직적 공평도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누진 과세 방식이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평, 조세 평등주의다라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나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조세 부과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말장난 문제로 누진세 체계는 우린 수평적 공평을 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세법에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틀려요. 그래서 누진세 구조는 여러분들 수직적인 우리가 평등을 위한 제도인 거죠. 자, 조세 부과의 원칙. 부과를 하려면 여러분들 당연히 법의 근거를 둬서 부과를 해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원칙을 보니까 여러분들 실질과세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신의성실의 원칙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또 보니까 이제 근거과세의 원칙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다라는 거죠. 자, 조세를 부과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인 돈 번 사람한테 부과하라는 얘기예요. 형식을 보지 말란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실질 과세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전 예를 보니까 1년 전에 똑같이 재산을 취득한 사람한테 이렇게 부과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상호간에 신의가 형성된 거죠. 그거에 근거해서 또 다음 해를 과세를 해야지 새로운 해석, 새로운 걸로 부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법적 근거에 마련을 둬서 부과를 하라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조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책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깎아줘요. 감면을 해줘요. 근데 깎아주는 이유는 왜 깎아줘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은 깎아준 게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나중에 추적해가지고 너 깎아줬을 때 이렇게 구비했는데 왜 이거를 안 했냐? 깎아준 거 다시 토해내. 라고 해서 나중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요. 조세를 감면을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라는 조치가 따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이게 바로 조세 부과의 4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4가지 원칙을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조세 부과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게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실신근조, 우리 근조, 돌아가셨을 때 우리 근조하죠. 실신해서 돌아가셨을 때 근조, 부의금을 낸다. 부과의 원칙이에요. 그래 하나하나 자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9페이지. 자, 실질과세 원칙에는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누구 거냐라는 거죠. 읽어보니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그리고 재산, 행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하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실제 귀속한 사람한테 가서 부과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실질 과세의 원칙이다. 귀속에 관련된. 자, 다음 페이지 우리 20페이지 여러분들 맨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이에요.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자, 세법 중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하는 거다라는 거죠. 실질 내용. 자, 이 경우 거래 실질 내용은 형식상의 뭐 기록 내용이라든지 명의에 불과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사자의 정황,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귀속과 관련된 부분,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에 따라서 과세한다고요? 형식을 따른다 아니면 실질을 따른다? 실질 과세의 원칙을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적, 단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봐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은 적용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우리 모듈 1의 상습설계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줘야지 맞는 건데 그러면 증여죠. 증여.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내 입장에서 보면 큰아버지죠. 큰아버지한테 팔아요. 양도하고 3년 내에 큰아버지가 나한테 또 양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낼 뿐인 거지 증여세를 안 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너네들 증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규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규정들이 바로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그런 과세 원칙을 실현시키는 부과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상대방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 선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믿은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납세자에겐 귀책 사유가 없어요. 내가 저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3번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거래, 세무 처리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라고 했다는 얘기죠.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4번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함으로써 다 적법은 맞아요. 근데 이 신뢰를 깨뜨리는 다른 우리 부과를 했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거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나도 그렇게 했다. 근데 왜 나만 옛날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안 시키고 다른 규정에 나한테 붙여가지고 왜 이상하게 세금 폭탄 물리느냐 부과하느냐라는 거죠. 이건 신의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 자,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은 여러분들 나뿐만 아니라 국가 공무원, 세무 공무원도 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지켜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코에 걸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코에 거는 줄 알죠.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한테는 귀에 걸겠다. 이거는 신의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이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거죠. 자, 이게 부과의 원칙이에요. 자, 다음 오른쪽 가시가지고 여러분들 근거 과세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세법의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거과세 원칙이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한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뭐, 내용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한 7줄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 감면 해준 거, 이렇게 부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깎아준 거, 끝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부과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라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조세 부과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세법 적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적용을 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납세자 재산권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금지한다. 너무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국가 공권력의 공법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는 이거는 헌법상 재산 사적 재산권에 대해서 보장받는 헌법에 위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적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세법의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을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에 부당한 침해하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죠. 헌법하고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밑에 또 읽어보니까 맨 밑에 여러분들 해석에서 확장 해석이라든지 유추 해석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당한 침해 행위를 하지 마라라는 거 우리 첫 번째 봤어요.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소급과세 금지 원칙.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법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적용할 때 예전 법에도 이걸 적용하겠다. 예전 경우에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다 냈는데 소득세 세율이 예를 들어서 최저 세율이 6%였는데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몇 년 후에 여러분들 소득세 세율이 최저 세율이 이제 10%로 이게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옛날에 벌어들였던 사람들 다시 다 4% 안 냈으니까 다 추징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법을 적용하면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 옛날에 믿고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도의를 해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세법 부과의 원칙 중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중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세 부과의 원칙 중 신의성실 원칙을 세법 적용 쪽으로 놓게 되면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하고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일맥상통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줄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줄 괄호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당연하죠. 소급과세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세율이 5%로 이제 줄이는 걸로 이제 개정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건 소급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에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급과세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법에서 이제 그렇게 규정하면 돼 있죠. 본법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와서 예전 소득자에게도 적용함. 이러면은 전 국민이 해피해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그런 규정들의 소급과세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상으로는 소급과세는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또한이라고 되어 있죠? 또한에 가서 이제 마지막 그 줄에 위에서 한 8번째 줄 끝에요. 해석도 소급 해석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렇죠?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세법 적용의 원칙 중 소급과세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관련이 가장 깊은 세법 조세 부과의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된 거죠. 재량권을 해석을 너무 많이 줘버리게 되면은 공권력이 뭐 공산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가장 우리 최소의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 실무에서 세무공무원이 뭐 대장이죠. 가끔 전화통화라든지 우리 세무서라든지 뭐 이런 데 한번 방문하게 되면은 뭐 아주 그냥 고압적인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기업회계를 존중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세법 적용할 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은 소득세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에서도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단 말이죠. 기업 회계에 맞춰서. 그래서 세법도 우리가 회계 처리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법대로만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에서 쓰는 회계 처리 기준을 법이 뭐 공권력이 뭐 강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보면은 감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정액법, 정률법, 뭐 감채기금법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죠. 근데 세법에서는 정액법으로는 써라.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실무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에서 통용돼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다 무시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세법에서 여러분들 법인세법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기업회계 기준 존중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회계를 존중하면서 세법을 적용해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네 가지가 나왔네요. 세법 적용의 원칙 네 가지. 그쵸? 자,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부가의 원칙이 요 네 가지예요. 실신근조.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섞여가지고 다음 중 세법 부가의 조세 부가의 원칙이 아닌 것은 해서 이쪽 게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눈여겨 보시자라는 거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라번 세법 적용과 절세 및 탈세. 우리 흔한 말로 여러분들 절세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절세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법에서 인정한 테두리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세법을 제대로 해서 조세를 줄이는 게 바로 절세인 거죠. 절세.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과세 예금 통장에 가입했다. 이거는 절세하려고 가입한 거죠.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이거에 비해서 탈세는 뭐예요? 탈세. 내가 비과세 통장에 가입해야지 맞는데 내가 요건이 안 맞으니까 누가요? 다른 사람한테 몰래 빼돌려 가지고선 우리 부인 명의로 가입했다. 이런 어찌 보면 탈세죠. 그렇죠? 세금을 없애려고 하는 거. 세금을 부당하게 고의로 안 내는 거. 이 절세와 탈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절세와 탈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둘 다 일부러 그러는 건 맞아요. 고의는 맞아요. 그렇죠? 생각을 다 한 거죠. 고의예요. 고의. 그렇죠? 다 고의는 맞죠. 근데 이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 이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느냐, 이 차이인 거죠. 이거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탈세하면 안 되죠. 탈세하면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많이 보죠. 어디 가요? 감옥 가요. 탈세하면. 그리고 예전에 안 냈던 거 다 추징 들어가죠. 추징. 그리고 여러분들 가산세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가산세도 더 하고 형사 처벌 받아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이게 바로 탈세인 거죠. 그래서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게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절세는 맞아요. 절세는 맞는데 여기 애매한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애매한 영역.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법이라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가만히 보니까 저거 약간 좀 법을 피해가면 되겠네라는 거죠. 이 법에는 분명히 미비점이 있을 거예요. 이 미비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고의로 일부러 돌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봤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여러분들 우리가 증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돌려가지고 제3자한테 돌리게 되면은 3년 이내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증여한 걸로 봐가지고선 증여세를 물리겠다. 뭐 이런 규정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3년 1개월 후에 돌리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편법을 도모를 하는 거죠. 세법의 규정들을 피해 나가는 것들. 이게 바로 우리는 조세 회피라고 합니다. 조세 회피. 자, 조세 회피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법을 어긴 건 또 아니에요. 그쵸? 애매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감소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는 추징을 해요. 추징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형사벌적 형벌의 처벌을 받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조세 회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절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읽을 필요가 없고요. 자, 오른쪽 가셔가지고 2번 조세 회피와 관련돼서 자, 조세 회피란 세법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서 세금을 경감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자, 입법상의 부주의라든지 미비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계약 또는 거래를 통해서 세법의 형식적인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자, 법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겠죠. 조세 회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부당한 행위다. 그래서 부인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추징해서 세금 물리겠다. 단 세법의 미비점은 내가 인정한다. 그죠? 내 잘못도 있다.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게 바로 조세회피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세회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고요. 다음 탈세는 여러분들 우리가 범법자인 거죠. 이거는. 그죠? 추징도 하고 가산세도 물리고 우리 형사처벌도 받는다. 이게 바로 조세회피 탈세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는 사례들이 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사례 A, B, C 이렇게 주어지고 이것은 절세에 해당되느냐, 조세 회피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탈세에 해당되느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요즘 근래에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들 풀어보시면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문제집들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우리 3번 보죠. 납세 의무. 납세 의무의 성립. 자,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이 나오네요. 자, 각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상태다라는 거죠. 즉, 납세 의무는 특정 시기에 특정 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 대상이 납세 의무자에게 귀속되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세 표준의 산정,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지금 뭐예요? 누가? 그렇죠? 얼만큼 세율을, 그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납세 의무자라는 표현 나와 있죠? 어디에, 몇 프로의 세금, 어디에, 이게 바로,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자, 요런 요건들이 요건들이 갖춰졌으면은, 우리가 세금이 성립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과세 요건이에요. 과세 요건. 자, 우리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과세 요건 보도록 하죠.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및 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벌어들인 1년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6%로 내야 되겠네. 이해됐나요, 뭔지? 자, 그러면 성립했다는 얘기죠. 근데 얼만큼 계산을 해봐야 알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 벌어들이는 총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여러분들 소득세법 보면은 일정 부분 빠질 거 빠지고 세율을 곱한다고요. 자, 일정 부분 빠졌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과세 표준이에요. 그렇죠? 소득이 과세 물건이 되는 거고. 이 대상에 뭐 빠지고 뭐 빠질 것이다. 그러면 세율이 그때 이제 세법전에 나와 있겠죠? 몇 프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으니까 적용하면은 세금이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계산을 다 하니까 너 1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여러분들 아직 계산하기 전이에요. 추상적이나마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은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자, 금액으로 제대로 확정돼야지만이, 이제 구체화돼야지만이 납세 의무는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여러분들 납부하게 되면 냈어요. 국가에. 납부했으면은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소멸. 자, 이게 바로 조세의 수명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자, 성립하고 확정되고 소멸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 성립하느냐? 과세 요건이 우리가 갖추었을 때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요 네 가지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기억이 안 되면은 내가 소득에 대해서 몇 프로 내야 될 건데 한번 계산해 볼까? 계산해 보니까 얼마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의 좀 마지막 줄 보니까 여러분들 재산, 거래, 소득, 그죠? 소득. 자, 과세 표준 일정 부분 뺄 거 빼고, 자, 세율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납세 의무의 성립은 그럼 막연히 언제 성립하느냐라는 거죠. 언제 성립해요? 우리 소득세는 12월 31일 날 성립하죠. 1년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1번 기간 과세 조세라는 게 있어요. 자, 기간이 되면은 이제 납세 의무가 막연히 내야 되겠네.
1년이 지났네. 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겠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막연히 추상적으로. 자, 대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흔히 많이 들었던 것들이 있죠.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수시부가조세라는 게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쵸? 아니면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니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가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자, 법인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관에서 우리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정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지만. 자, 이렇게 기간이 되면은 우리가 막연히 내야 되겠다라는 성립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자, 두 번째, 사건이 이벤트가 발생을 해버리면은 돈 내야 되겠네 이렇게 성립하는 게 있어요. 기간이 아니고.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상속, 증여,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죽으면 이거 아니잖아요. 돌아가시면 세금 내야 되겠네. 공짜로 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겠네. 그렇죠?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개시, 증여일. 그리고 인지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여러분들 주식 사고 팔면은 증권거래세 내야 되겠네. 기간이 아니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종부세라는 게 있어요. 뒤쪽에서 우리 부동산 관련된 세금 공부를 하실 건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 날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종부세 부담을 해야 되겠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싫으면은 5월 말에 팔아야죠. 그렇죠? 6월 1일 날 현재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자, 이런 이벤트에 걸려버리면은 우리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세목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기간과세 세목을 암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벤트 세금을 그죠? 수시 부가 세목들을 종류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뒤쪽에서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서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확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금들을 내야 돼요. 계산해서. 그러면 누가 계산해서 낼 거냐라는 거죠. 네가 계산해서 내라라는 거죠. 네가 계산해서 신고해서 납부를 해라. 이런 게 있고요. 아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너한테 정부에서 고지서로 부과 고지하겠다. 이런 세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세금들은 여러분들 국가에서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해요. 다 신고납세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다 그래요. 근데 정부 부가고지 제도를 취하고 있는 세목들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속증여세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2월 초에 12월 이제 상반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부가고지 안 해도 내가 신고 납부해도 돼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신고 납부로. 자, 어쨌든 간에 금액을 제대로 계산해서 금액을 확정하는 거, 납부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맨 밑에 가서 보니까 부가과세 제도가 있다. 부가과세 제도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맨 밑으로 가 있습니다. 맨 밑에 두 줄. 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요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쪽에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취득 단계의 취득세는 신고납세 제도예요. 그거에 비해서 보유 단계의 재산세와 관련돼서는 보통징수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가고지 세목이에요. 뒤쪽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신고납세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죠? 자, 대표적인 세목들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다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비해서 자동 확정되는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확정되는 거. 요거 두 개 말고 자동으로 확정되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죠. 인지세. 요거 하나만. 인지세. 자, 인지가 딱 찍히면은 자동으로 여러분들 그 인지 대금 뭐 10,000원, 20,000원 찍히는 거 내야 돼요, 그냥. 그죠? 자동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인지 뜯는 순간, 붙이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뭐 부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자진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부동산 거래라든지 뭐 인지와 관련돼서 수입인지 찍게 되면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자동 확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확정되는 것까지 봤고요. 자, 이제 소멸 사유예요. 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한다는 얘기죠.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납부하면 끝납니다. 첫 번째 납부. 자, 오른쪽 페이지 가셔서 여러분들 충당이라는 게 충당. 자, 내가 예전에 너무 많이 냈죠? 100만 원 다시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내야 될 게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서로 상계하면 되죠? 이게 충당이라는 게 이제 상계예요. 우리 흔한 말로 퉁친다라는 거죠. 그럼 납부랑 똑같다는 얘기죠.
상계. 자, 3번 부가 처분의 취소. 정부에서 이렇게 부과했는데 여러분들 잘못했네라고 해서 이거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납세 의무가 없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조세 부과의 제척 기간의 만료. 이거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 기간. 뭐 국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5년, 좀 무신고 관련돼서는 10년. 상속증여세는 최고 15년까지. 자, 이렇게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과세권을 더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부과 제척 기간의 우리가 만료라고 합니다. 만료. 뭐 영원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징수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징수권,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5년이에요. 그런데 고액의 우리 국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10년이에요. 10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5년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5억 이상인 국세에 대해서는 10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취소까지 이해하기 쉬웠죠. 그러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뭐 다 공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 제척기간은 절대기간이에요. 절대기간. 중간에 무슨 사정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부과를 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5년이다 또는 10년이다 또는 15년이다. 요 기간이 흐를 때까지 국가가 부과를 안 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소멸됩니다. 자, 그런데 징수권과 관련된 소멸시효는요. 절대기간이 아니에요. 상대기간이에요. 혹시 중간에 징수했는데 그 다음 가만히 있다가 5년인데 3년 후에 너 왜 안 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시작합니다. 5년이. 이거는 계속 5년이 흐르지만 얘는 5년이 갔다가 중간에 뭔가에 내놓으라고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내 다음 달까지. 근데 안 냈어요. 그러면 다시 또 5년 가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중단과 정지 제도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용을 한다. 여기는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 뭐 세무사라든지 뭐 공인회계사 공부할 때는 이렇게 국세기부법에 대해서 뭐 다 공부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이 되고 우리 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해서 카운팅을 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기간 계산을 다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자 어쨌든 간에 국세와 관련된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메모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메모. 맨 밑에 여러분들 우리 27페이지 맨 밑에다가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이거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결손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 해두시기 바랍니다. 결손 처분은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자,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조세 부과를 계속했는데 언제까지 내라 했는데 자꾸 안 내요. 아주 그냥 상습적인 체납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재산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예 없어.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부실 국세 채권이야 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별도로 관리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결손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아예 없어지는 거냐? 아니죠. 그 사람 돈 생기는 거 봐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돈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거 뺏어가지고서 여러분들 납세에 충당을 합니다. 또 자 이런 거예요. 결손 처분은 납세 의무 소멸 사유는 아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좀 이론적인 내용 또 추가적으로 또 봤죠. 우리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거의 뭐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무와 관련돼서 좀 재미난, 현실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좀 힘 좀 내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 세금의 신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